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상했던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베토벤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었죠. 하지만 베토벤의 피아노 실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20대의 베토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40권 시련을 극복한 불굴의 음악가 베토벤 4장과 5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4장 하이든의 초대. 루이야, 큰일 났다. 1791년 베토벤이 네페에게 교습을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집배원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읽던 네페가 깜짝 놀라며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모차르트가 죽었단다. 이제 고작 35살인데. 네페와 베토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네페가 입을 열었다. 이제 모차르트를 이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페뿐만 아니라 발트슈타인 백작과 브로이닝 부인 등 주변의 후원자들도 모차르트가 죽자 베토벤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베토벤이 피아니스트로 본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로 명성을 넓혀가던 중에 궁정음악회에 초대받은 하이든이 본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다. 하이든은 아름다운 교향곡을 많이 작곡하여 당시 음악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향곡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음악가였다. 하이든이 본에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베토벤 집에 달려온 사람은 역시 네페였다. 베토벤은 하이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베토벤은 네페를 따라 하이든을 찾아갔다. 하이든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았다. 하이든은 베토벤이 작곡한 곡을 보고 매우 감탄했다. 오, 당신이 이걸 작곡했소. 실례지만 지금 몇 살이오? 22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장하군. 가르친 선생님은 누구인가? 네페 선생님입니다. 베토벤군. 하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빈에 오는 건 어떻겠소? 내 제자로 삼고 싶은데. 네? 정말입니까? 네페와 베토벤이 놀라서 동시에 대답하였다. 하이든은 베토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베토벤은 여러 사람의 전송을 받으며 5년 만에 다시 빈으로 향했다. 이제 22살의 의젓한 청년이 된 베토벤은 음악가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훨씬 성장해 있었다. 그 당시 유럽은 큰 변동이 일어나 뒤숭숭했다. 3년 전인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여파가 빈에도 미쳐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전이었다. 그러나 마차를 타고 빈으로 향하는 베토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음악밖에 없었다. 베토벤은 도착하자마자 초라한 다락방을 하나 얻어 빈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베토벤은 본을 떠날 때 발트슈타인이 써준 소개장을 가지고 리히노프스키 공작의 집을 찾았다. 리히노프스키는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리히노프스키의 후원으로 베토벤은 그의 저택에 머물며 하이든에게 음악 교습을 받게 되었다. 베토벤은 리히노프스키를 따라 귀족의 저택에서 베풀어지는 음악회에도 종종 나갔다. 그 무렵 빈의 귀족들 사이에는 음악가 2사람을 초대하여 연주 솜씨를 겨루게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본에서 온 새로운 피아니스트 베토벤이 피아노를 제법 잘 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빈에서 제일 가는 게리네크와 실력을 겨루게 하자는 말이 오고 갔다. 음악회는 리히노프스키의 집에서 열렸다. 그날 음악회를 좋아하는 빈의 귀족은 거의 다 모였다. 이름이 루트비 판 베토벤이라죠? 이름에 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네덜란드 태생일까?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태생이라더군. 새로운 연주자가 과연 게리네크 씨하고 솜씨를 겨룰 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솔직히 승부는 끝난 거나 다름없지요. 사람들은 음악의 도시 빈에서 인정받은 게리네크가 신인 연주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거라 기대했다. 게리네크가 먼저 피아노를 치게 되었다. 과연 게리네크의 즉흥 연주는 놀라웠고 사람들은 요란한 박수로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차례였다. 베토벤이 자기도 같은 주제로 치고 싶다고 말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같은 주제로 즉흥곡을 연주하면 나중에 연주하는 사람이 불리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같은 주제에서 게리네크가 생각지도 못했던 멜로디와 화음을 잇따라 연주하였다. 그것은 게리네크에 비하면 훨씬 힘차고 새로운 기법이었다. 베토벤이 연주를 마치자 약속이나 한 듯이 찬사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저 젊은이의 내면에는 사탄이 숨어있는 게 틀림없어요. 내 평생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모차르트 이후 이런 연주자는 처음이에요. 모두들 베토벤의 주위에 몰려와서 새로운 실력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빈에는 새롭게 등장한 베토벤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즉흥 연주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졌다. 베토벤은 빈에 와서 작곡가보다 피아니스트로 더 유명해졌다. 여기저기에서 음악회에 참석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제자도 많아졌다. 베토벤은 바쁜 가운데서도 작곡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새로운 작품을 쓰면 하이든에게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토벤은 차차 하이든의 지도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이든이 지적하였고 사교 모임의 연주에만 신경 쓰느라 제자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하였다.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와 함께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살릴레이와 알브레이츠 베르거에게 작곡과 대위법 등을 배웠다. 베토벤은 새 작품이 완성되자 리히노프스키의 저택에서 연주회를 열어 곡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새 곡의 피아노 3중주곡이었다. 피아노 3중주곡이란 피아노와 함께 바이올린, 첼로로 합주하는 곡을 말한다. 그날 밤도 음악을 좋아하는 귀족들이 새로운 음악가를 보기 위해 많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물론 스승인 하이든도 있었다. 두 곡에 이어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피아노 3중주곡을 직접 연주하였다. 그것은 앞의 두 곡과는 달리 매우 격동적이고 세찬 것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음악에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족들이 듣던 전통 음악과는 너무나 다른 표현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이든이 베토벤에게 다가와 말했다. 좋았네. 썩 좋았어. 하지만 세 번째 곡은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베토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하이든이 원망스러웠다. 연주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스승의 냉엄한 평가에 베토벤은 울적하였다. 어두운 길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그곳은 몇 번 찾아온 적이 있는 모차르트의 집 앞이었다.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듯 어두컴컴하기만 했다. 베토벤은 죽은 모차르트에게 마음속으로 물었다. 모차르트 선생님, 선생님은 세 번째 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불빛 없는 창문에서 모차르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루이, 자네는 자네만의 음악을 만들면 되네. 제2의 모차르트도 아니고 제2의 하이든도 아닌 오로지 베토벤이 되면 되는 걸세. 베토벤은 그날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25살이 되던 1795년에는 궁정극장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다.
베토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연주회는 대단한 찬사를 받으며 끝났고 베토벤은 작곡가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그해 12월에는 런던에서 돌아온 하이든을 환영하는 음악회가 열렸는데 베토벤도 새 작품을 선보였다. 이제 하이든과 베토벤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제5장 가혹한 운명. 베토벤은 첫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교향곡 제1번 등 여러 작품을 작곡하여 잇따라 발표하였다. 발표하는 곡마다 호평을 받아 이제는 빈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프라하, 베를린, 부다페스트 등으로 연주 여행을 다녔고 연주회에서 얻은 수입과 피아노 교습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 베토벤은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179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에 남아있던 두 동생도 빈에 데려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베토벤의 평온과 행복도 잠시뿐, 곧이어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는 베토벤의 운명에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베토벤은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삼중주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이올린 가락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연주자에게 물었다. 바이올린의 높은 음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그런가? 나는 아무래도 잘 들리지 않는걸? 감기에 걸리신 게 아닐까요? 감기에 걸리면 귀도 이상해지니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얼마 전 티푸스를 앓고 난 뒤부터 귀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베토벤은 곧장 의사에게 달려갔다. 감기입니다. 2주일쯤 지나면 나을 겁니다. 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 귀는 낫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 귀도 울리기 시작하였다. 의사의 말과 달리 베토벤의 귀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니까 베토벤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졌다. 피아노 교습을 모두 중단하였고 연주회와 연주 여행도 취소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베토벤은 귀 이상 증세를 2년 가까이 숨기다가 가장 친한 의사 친구인 베겔러에게 1801년에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시기심 많은 운명이 내 인생의 바퀴에 잔인한 창을 던졌네. 한동안 청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었다네. 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웅웅거리거나 지잉하는 소리가 계속 났네. 겉으로 보기에 나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았어. 지난 2년간 사교 모임이라곤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 사람들에게 나는 귀가 먹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으니 말이야. 내 직업이 다른 것이라면 문제는 좀 더 쉬웠겠지만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이에게 이건 정말 끔찍하게 나쁜 상황이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성격은 더욱 까칠해지고 예민해졌다. 자신에게 찾아온 가혹한 운명에 화를 내보기도 하고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였다. 베토벤은 의사의 권유로 빈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하일리겐슈타트에 머물며 요양을 하였다. 이때 제자인 리스가 베토벤을 방문하였다. 베토벤과 리스는 오솔길을 걸으며 한가로이 산책하였다. 고요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더없이 맑고 푸르게 울려 퍼졌다. 리스는 청아한 피리 소리에 감동하여 베토벤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나무 피리 소리가 참 아름답네요. 베토벤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순간 당황한 리스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둘은 조용히 걷기만 할 뿐이었다. 베토벤은 이곳에서 두 동생에게 유서를 남겨놓고 죽기로 결심하였다.
내 동생들에게 지금까지 6해 동안 난 절망적인 고통을 겪어왔어. 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에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도 해가 거듭될수록 나아질 거라는 거짓된 희망에 속아왔지. 결국은 이 병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어떤 면에서 내 감각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했는데 남들보다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감각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찌 받아들일 수가 있겠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들은 피리 소리를 나는 전혀 듣지 못했을 때 얼마나 굴욕스러웠는지. 그럴 때면 절망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지탱해 줄 뿐이다. 아, 내 내면의 모든 것을 꺼내놓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이겨내기로 했단다. 내 결심이 확고해서 저 무자비한 운명의 여신 파르카이가 생명의 줄을 끊을 때까지 내 몸이 견뎌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동안 내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지만 그럼에도 난 죽음이 늦게 오기를 바란다. 올 테면 와라. 나는 너를 용감하게 맞이할 것이다. 안녕. 내가 죽더라도 나를 아주 잊어버리지는 말기를. 하일리겐슈타트에서의 유서로 이름 붙여진 이 편지는 결국 유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맞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베토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과 화해하기로 하였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베토벤은 작곡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많이 작곡해냈다. 우리들의 귀에 익숙한 월광 소나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 나폴레옹에게 바치려던 영웅 교향곡 등이 이때 만들어진 곡이다. 그리고 괴로움과 체념 속에서 작곡하기 시작한 교향곡이 있는데 베토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운명 교향곡이 바로 그것이다. 베토벤의 제자가 이 곡을 듣고서 따다다단 하는 첫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묻자 베토벤이 대답하였다.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지. 5번째 교향곡인 이 작품은 1808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 운명 교향곡이라 불리었다.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은 베토벤은 빈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나가게 되었다. 음악회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 머리를 내밀고 연주를 들었다. 그는 악보의 한 귀퉁이에 연필로 이렇게 쓰며 자신의 운명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하였다. 더 이상 귀먹은 사실을 비밀로 하지 마라. 예술에서도.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40권, 시련을 극복한 불굴의 음악가 베토벤 4장과 5장을 들려드렸습니다. 와,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는 피아노 곡이죠?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합창교향곡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베토벤 관련된 음악도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